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의 창업자이며 대표인 김미연입니다. 저는 1996년 캐나다 이민 전문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미국 이민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및 아시아 국가까지 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였고 현재 23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23년의 전문적인 경력을 토대로 미국 F1, L1, E2, H와 O비자 등 비이민 비자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상담과 수속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일에는 미국 이민 수속 중인 고객님들과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거주하시는 고객님들까지 커버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차비호 미국 고객에게서 초청하였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 및 금융자산보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연 행사를 제공하였죠.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강연 내용에 참석하신 고객님들은 만족하신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미국 이민자가 되시거나 이미 되신 고객님들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을 특별한 가족으로 모시고 전문적이고 성실한 가이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한마음 이민법인과 인연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룰 게 세금 보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반에서 한 60% 정도 세금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30~40%를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세금 보호 미국은 세금 보호가 소위 말해서 mandatory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꼭 해야 되는 거 mandatory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미국 가면 부동산 사고, 집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투자는 mandatory가 아니에요. 법으로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voluntary라고 그래요. 근데 법은 법이고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주권 받자마자 그때부터 미국 납세자로서 내가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무를 지키겠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심각해지는 게 미국 세법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미국 세금 보고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사는 증여세나 상속세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내가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어떻게 되나? 또 안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재산이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 양쪽 나라에서 그게 큰 관심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세법과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 육가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죠. 우리가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 6개 따지면 저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누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 미국에 거주하는 그 미국 거주자인데 여기서는 미국 거주자는 빼겠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빼는 게 좋겠네요. 영주권자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저기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 것보다 이제 자격을 받으면 미국에 처음으로 랜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랜딩하면 거기에서 랜딩 수속을 하고 거기서부터 영주권 발급이 되면 그 날짜부터 여러분들은 미국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누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데 세계 어디 살든지 미국에 안 살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약 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내가 번 수입에 대해서 한국 정부한테 보고하지만 미국 세금 보고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들께서 영주권자가 된 그날부터 자녀들도 포함해서 만약에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다면 만약에 유학생으로서 돈을 안 번다면 세금 보고할 필요가 구태여 없지만 그 애들이 만약에 유학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안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이 그에 앞으로 굉장히 많다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미국의 세금 보고는 법으로 해야 되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원천 징수라는 게 미국에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 데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떼고 줍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가서 정산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 자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원천 징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갖다 연말에 정산 보고를 따로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자영업을 하거나 투자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알아서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주권자한테는 시민권을 받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영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납세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50년대, 60년대 미국의 그 갱단들이 굉장히 많았죠. 범죄 조직들이 마약도 하고 매춘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래서 돈을 그 사람들이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살인도 많이 했습니다. 청부 살인 같은 것도 돈 받고 많이 했거든요. 마피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거 굉장히 골치 아파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갖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형사법으로는 처벌을 못했어요. 그럼 사람 죽인 건 아는데 사람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 유명한 마피아 갱단들 두목들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이 불법을 하더라도 불법에서 번 돈은 세금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약을 하든 살인 청부업을 하든 그 액션 자체는 불법이지만 거기서 번 돈은 세금 보고를 하라 되어 있어요. 세법에. 이 사람들이 세금 보고 안 했다고 그거를 잡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피아 두목들이 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미국 세법입니다. 그래서 꼭 세금 보고는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국 세금은 근본적으로 내가 번 돈만 세금 대상이 됩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은 일해서 번 돈, 투자해서 번 돈, 이 정도입니다. 내가 그렇지만 내 구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상속해 준 돈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내 돈은 내 은행 구자에 들어오는 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보고해야 될 의무는 내가 번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은행 구자에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가 옛날에 빌려줬던 걸 받았다. 안 그러면 내 부모한테 상속받았다. 이런 것들은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금융자산 보고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자산을 그냥 국가에다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 자금일까봐 마약이나 안 그러면 테러리스트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자금일까봐 보고를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 자체는 번 돈에 대해서밖에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국세청이 하나가 있지만 국가적인 그 연방정부 국세청은 하나 있지만 지방 국세청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지방 국세청이 하는 저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세금 보고할 때는 어느 국세청에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수정 보고할 때는 어디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보고할 때는 어디다 보고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도 모르는 경험 없는 회계사가 했다가는
그 서류가 엉뚱한 데 가서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벌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보고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where가 당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입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거든요. 첫째는 연방세, 그러니까 federal tax는 하나입니다. 연방세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이 연방세는 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정부세는 50개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세금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저같이 해외에 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50개 중에서 8개 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정부 세금이. 그리고 주정부 세금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최고 세율이 13%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어디에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 때문에. 언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느냐? 미국의 세금 보고는 매년 캘린더 이어라고 합니다. 캘린더 이어는 우리 칼렌더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칼렌더라고 그러는데 캘린더 이어니까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생겼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언제? 4월 15일까지로 갑니다. 그 다음 해 4월 15일.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2019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내 수입이나 추출들이 내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었다. 주식 구자를 가지고 있었다. 안 그러면 내 집에 홈 모르게지 그러니까 집에 홈론이 있어서 그게 1년 이자가 낸 게 얼마다. 이런 모든 세금 보고 자료들이 올해 12월 31일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저한테 우편으로 다 옵니다. 집으로. 동시에 똑같은 것이 국세청으로도 갑니다. 미국 국세청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세금 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료가 준비되는 기간이 한 1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되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그리고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끝내야 됩니다. 4월 15일은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날짜입니다. 외국에 살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납세자라면 6월 15일까지 보고하실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6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6개월은 6월 15일부터 6개월이 아니고 4월 15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은 세금 보고를 다 끝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금을 낼 게 있다면 세금 내는 것은 연기해 주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은 4월 15일까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만 연기를 해주는 겁니다. Yes. 예, 그럼 한국은 보통 5월달에 세금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국은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예. 자동 그 한국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세금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럴 그 수도 동안에 있죠. 자동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예전 신청하시고. 미국에서. 예. 예전 신청 안 해도 자동 신청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고객들한테 꼭 예전 신청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경우에 그 벌금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자기네들 못 찾았다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해드리는데 만약에 한국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미국 거를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한국 걸 해보니까 세금을 내게 많아서 4월 15일 날에 세금 못 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벌금 나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4월 15일 날에 에스티메이트 예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4월 15일 날에 내놔야지 나중에 벌금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벌금만 붙는 게 아니고 이자도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벌금과 이자가 둘이 합하면 심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류 이런 거 서류 만들어 가지고 사인해서 막 보냈잖아요, 그죠? 요즘은 전부 다 전자로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파일링이라 그러는데
그 일렉트로닉 파일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큰 좋은 이유 중에 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서류 보관하기도 쉽고 또 탁 보내놓으면 2시간 있으면 국세청에 미국 국세청에서 받았다. 이렇게 오니까요. 그럼 확인이 되죠. 날짜가 다 그 일렉트로닉이 다 찍혀져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제가 아까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할 때 내가 보고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모든 자료는 나한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료가 오고 그 복사가 미국 국세청에 똑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 가 있는 것들이 내가 세금 보고를 해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국세청에서 이상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매칭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일렉트로니컬리 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국세청에 받아들인다면 기본적인 자료는 그래도 매칭이 다 된다는 소리예요. 주소나 이름이나 소사시킬 넘버나 가족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렉트로닉 파일링 한다는 것은 일단 감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종종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일렉트로닉 파일링 하려면 근데 국세청하고 등록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종종 손으로 하는 걸 보거든요. 여기서 하시는 분들. 이건 뭐 그분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일렉트로닉 파일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텍스 보고들은 일렉트로닉 파일링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프트 텍스 보고 같은 내가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런 것은 따로 매뉴얼 보고를 하지 일렉트로닉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회계사가 아니면 사실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세금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사들이 일을 할 때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고객들의 법을 지키게 해주고 다리 뻗고 자게 해주고 그다음에 절세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수수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 있는 회계사들 찾아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Pre-Immigration Tax Planning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민 가기 전에 세금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세 계획을 세워야지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고 또 미국 가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냐. 특히 상속세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건 따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감사 세금 보고 사실 안 해도 되고 엉터리로 해도 됩니다. 세무감사만 안 나온다면. 세금 보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무감사에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잘못됐다고 편지 날아오면 세무감사하겠다고 날아오면 정말 아득합니다. 그때 보통 근데 세무감사가 한 3년 후에 편지가 날아와요. 이번에 세금 보고 해놓으면 2, 3년 후에 편지가 날아옵니다. 세금 보고 감사하겠다고. 그럼 그때 내가 세무 보고 했던 자료가 제대로 없으면 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자료가 제대로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하나도 안 봐줍니다. 서류가 없으면. 그리고 모든 수입이 뭐냐? 내가 아까 번금한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들어간 모든 돈이 수입입니다. 국세청이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돈 빌린 것도 수입이 되고 증여받은 것도 수입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수입이 됩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자체가 세무감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증빙 자료는 세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세무보고를 제일 처음에 서류를 작성할 때 그때 모든 증빙 자료를 갖다가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무보고를 하고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다 잊어버립니다. 서류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서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류가 보고를 하고 서류가 증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감사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세무감사 나오는 확률은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이 10만 불 이하면 세무감사 나올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20만 불 이상 넘어가면 세무감사 나올 확률이 3%로 뜹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을수록 세무감사는 더 많이 나오고 또 매칭이 안 될수록 세무감사는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를 갖다가 미국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보고 자료를 갖다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무감사는 보통 내가 세금 보고를 끝내고 난 후에 3년 내로 나옵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안 나올 가능성이 99.5% 정도 본다. 5%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status of lim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컨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법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게 3년입니다. 그 3년이라는 게 회계 단위로 3년인가요? 아니면 뭐그 시점적 3년인가요? 내가 세금 보고를 한 날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지금 끝나고 나면 2020년 내가 4월 10일 날에 세금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럼 3년은 2023년 4월 15일까지 2019년을 감사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세무보고를 잘못했으면 그리고 내 세무보고 했을 때 내가 보고한 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75% 아니 25%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적게 보고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이 20만 불인데 15만 불 이하로 보고했으면 그럼 25% 이상 적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이 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보고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회계사와 일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2, 3년 후에 감사를 당했을 때 이 세무사가 나를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느냐 감사를 갖다 제대로 대행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있는 내 세금 보고한 자료들이 정당성이 있고 그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화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세율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세율은 얼마예요? 소득 단위별로 다르죠. 누진세죠, 그죠? 그러니까 누진세인데 최고 세율을 이야기하면 얼마예요? 38.5%. 미국은 지금 37%가 될 거예요. 39%까지. 아니요, 내렸어요. 37%가 될 건데 한국보다 조금 작아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특혜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저 같은 사람들 세금 보고가 전 이제 특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몇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세율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미국 납세자는 세계 어디에서 돈을 벌든지 그 돈을 미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면 한국 정부에도 세금 내고 미국 정부에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yes 맞아요. 양쪽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두 나라가 세무조약을 맺었어요. 세금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중과세는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먼저 일한 곳에서 먼저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 세금을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정부에다 먼저 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럼 한국 정부에 38%낸 세금을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안 받아요. 이중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 세금이 예를 들어서 50%라면 그러면 12%에 대해서 차액만 내면 돼요. 근데 미국 세금은 지금 37%라면 한국 세금보다 1%가 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안 내게 되죠. 미국 세금은. 그래서 그 이중과세를 피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정부 세금입니다. 나는 이제 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자니까요. 저는 캘리포니아 살 때는 만약에 내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그렇게 양쪽의 세금을 내야 되고 주정부 세금도 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사시게 되면 이제 주부정부 세금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 세금은 가장
심각한 것이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부동산을 여러 개 있거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영주권자가 됐다. 그러면 미국 영주권자가 됐으면 되고 난 후에 이제 한국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정부한테도 한국 부동산이 여기 있었으니까 먼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영주권자는 그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데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이 한국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거주하던 집이 일가세 1주택의 혜택을 받아서 9억까지 세금 안 내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미국의 영주권자가 된 지 6년 만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에서는 그 9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텍스 플래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도 일가구 1주택 그 세금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내가 거주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2년만 살면 그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50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50만 달러면 한 6억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내가 한국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게 한국은 일가구 1주택이 꼭 안 살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안 살아도 그 혜택을 꾸준히 보죠. 그죠? 근데 미국 가고 이게 세금 렌트를 줬는데 미국에 가서 곧 팔면 2년이나 뭐 5년 내로 팔면 미국 세법에도 적용을 받아요. 한국 부동산이 50만 불까지는 세금 혜택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후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미국 세금에서는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가서 집을 사서 내가 새로운 줄거지가 생겼다면 또 그것도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미국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미국에 가시게 되고 이게 부동산이 있다면 그런 점들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되면 연방세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거하는 주에 따라서 주정부 세금도 내야 되는데 최고 세율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3%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세 37% 내야 되고 주정부세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사전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에서 부부잖아요. 예. 남편은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고 저만 신청을 하는데 저는 그 비거주용 부동산이고 집이 아닌 예. 그런 부동산이고 남편으로는 이제 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 남편은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 개인만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예. 또 하나 세금 혜택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내가 법적으로 소유했을 경우 그 안에 2년만 살면 50만 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 나와서 나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세금 혜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해외 근로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해외 근로 수입 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1년에 약 10만 불 정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미국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만 불 수입이 있었다. 1년에. 그럼 한국 정부한테는 세금을 내겠죠. 그렇지만 미국 정부한테는 세금을 10만 불까지 내지 않고 또 내가 그러면 20만 불을 벌었다. 그러니까 2억을 벌었다. 그러면 한국 정부한테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잖아요. 미국 정부는 1억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그래서 해외 근로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임대 수입이나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번 돈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그 연방세나 지방세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방세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 사니까 지방세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 비거주자니까 여기 살면서 일하게 되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6개월 정도 살고 미국에도 6개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럼 거주 가세를 거주지를 어떻게 정하냐면 텍스홈이라 그래요. 텍스홈 개념은 1년에 반 이상 사는 곳인데 1년에 반이 며칠입니까? 183일. 183일 이상 산 곳이 자기 거주지로 치면 됩니다. 소득은 근데 양쪽 다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시츄에이션인데요. 양쪽 나라 다 먼저 세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미국이 먼저 세금 받고 싶어 하고 한국은 한국이 먼저 세금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 한 군데 그 텍스홈을 정하냐면 경제 활동이 더 많았었던 곳.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는 곳, 자기의 다른 그 소셜 액티비티, 그 사회적인 활동을 어디서 많이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어디서 다녔느냐, 미국에서 다녔느냐, 한국에서 다녔느냐. 이 사람은 그 골프 클럽 멤버십이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뭐 애들 학교를 어디 다냐 이런 데 따져가지고 한 군데를 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먼저 세금을 받고 싶어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먼저 받고 싶어하고 우리 회계사 입장에서는 잘 적당히 조정해서 제일 세금 덜 내는 곳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는 미국에서 버는 돈도 있고 한국에서도 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버는 건 한국에 먼저 내고 미국에서 버는 미국에 먼저 내고 그걸 양쪽 다 신고하는 건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 그런 경우에는요. 예, 제 고객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알라바마에 공장이 있어서 그 현대에다 부품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부품 공장 회사가 양쪽에 양나라에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의 한 3분의 1, 미국의 한 3분의 1, 해외 출장이 한 3분의 1입니다. 아주 곤란한, 아주 복잡한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고객하고 앉아서 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법이 하나는요. 그 한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까 주택을 팔아서 50만 불까지 세금 면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건 부부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그 같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대부분이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나면 한 사람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0만 불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25만 불밖에 공제를 못 받느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람이 배우자가 죽고 난 다음에 2년 내로 팔면 부부 공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걸 몰라서 불혜택 받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주위의 형제나 부모로부터 그 정려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의 부동산이 올라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만 불 이상이 된다면 받는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그 자체를 따로 미국 국세청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10만 불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셉니다. 이제 이게 뭐 상속세나 이런 게 아니고 보고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서 보고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큰 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반드시 회계사한테 이렇게 받았다고 은행 구자를 보여주시고 이걸 갖다가 보고 해달라고 하고 개인 서류에다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 경제 규모가 작고 부동산 가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30년 전에 많은 대기업의 자녀들이나 중소기업의 자녀들, 유력 정치가의 자녀들, 유력 의사나 교수님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죠? 유학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치가 커지니까 그 자녀들이 많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업도 물려받고 부동산도 물려받고 지금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보니까 요거 제대로 하면 납세 한번 돈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나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미국 정부가 원하냐면요. 한국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의 지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데 사업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장된 기업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체가 있고, 안 그러면 비상장 기업체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비상장 기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도 그렇고, 뭐 공장도 그렇고, 임대 사업도 그렇고, 다 비상장 회사들이죠. 이 비상장 회사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그 회사의 운영 상태를 미국 국세청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엄격한 규제가 룰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미국의 영주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기업체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한국의 기업체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이 보고하는 룰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상당한 벌금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우리 그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좀 얘기할게요.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되고 나면 수입만 보고해서 그 국세청에 수입세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 이외에 미국 내에 있는 금융자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자산의 가장 쉬운 예는 은행구자예요. 은행구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권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구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구자가 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나?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보험금 나오는 건데 보험구자 중에서도 내가 지금 그 보험을 해약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뭐 세이빙스 인슈런스라고 그러죠. 홀 라이프라고 그러고 우리 미국에서는 홀 라이프하고 텀 라이프라고 합니다. 텀이라는 것은 그 보험은 있지만 해약하고 나면 그 캐시 밸류가 없는 거고요. 홀 라이프는 해약하고 나면 캐시 밸류가 있는 걸 갖다가 홀 라이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자산은 홀 라이프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약하면 금융자산이 되는 거, 현금화가 되는 거.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보유권, 그것도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금융자산 보고는 매년 해야 되는데 두 군데에다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 재무부에다 하고요. 하나는 미국 국세청에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세요. 금융자산 보고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미국 금융자산 보고는 매년 해야 되고 두 군데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미국 재무부고 한 군데는 미국 국세청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FBAR라고 부릅니다. FBAR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 재무부한테 보고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보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않고 나머지 금융자산, 은행이나 증권구자, 보험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에 미국에 있는 재산 말고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합해서 1년에 10,000불이 넘으면 미국 재무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9,000불씩 10군데 가지고 있으면 보고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 사람 밑에 있는 모든 구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한 사람 밑에 있는 모든 구자를 다 포함한 거고 이것은 부부가 따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 부부가 10만 불이 있고 한 부부가 9,000불이 있으면 10만 불 있는 그분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안 하면 이거는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내는 건 아니고 보고만 하는 겁니다. 내 금융자산이 해외에 얼마 있다고. 이걸 보고 안 하면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보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보고하는 방법에 들어가서는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회계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꼭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 벌금은 안 하게 되면 벌금이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그 한 구자당에 10만 불 over 50%예요. 그 구자에 10만 불 over 50%. 그러면 2년이 지나면 100%를 내야 돼요. 3년이 지나면 150%면 50% 빚이 올라가야 돼요. 미국 국세청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보고 안 했다는 이유 하나도. 그러니까 꼭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 보고해야 될 것이 미국 국세청인데요. 이렇게 벌금을 세게 책정해놓고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했는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5년 전에 한국 정부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게 이 FATCA라는 겁니다.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한국 정부한테 협약서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 나 같은 사람이죠. 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재산을 매년 미국 국세청에다가 은행 자료를 갖다가 미국 국세청에다 보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납세자의 은행 자료를 한국 정부한테 주겠다. 한국 정부도 돈 걷어가라 이거죠. 사실은 이게 뭐 순전히 강도죠, 그죠? 미국 정부가.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융거래 시 모든 금융거래의 30%를 벌금으로 매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정부는 할 수 없이 이 법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그거 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총알은 항상 가지고 있죠. 언제 그거 가지고 이게 납세자들한테 이거 이 돈 어디서 났냐, 저 돈 어디서 났냐, 이거 왜 보고 안 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만약에 시민권자나 인증권자가 되시면 이 법을 잘 아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만 하시면 되지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만약에 당신이 몰라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몰라서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예 기간을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Streamline Procedure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당신이 외국에 살면 세금을 만약에 몰랐다면 미국에 살아도 뭐 그렇지만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6년간 지난 6년간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 보고를 갖다가 안 했으면 세금 보고를 하면 만약에 세금이 있으면 세금만 받고 세금하고 이자만 받고 벌금은 다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을 갖다가 세법으로 이제 문제 없이 up to date, current로 해주겠다. 라는 게 이제 streamline procedure인데 이거 시작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저기요, sorry. 근데 저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유예 제도가 언제 끝낼지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저는 제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아는 게 있으면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카운트에 현재 보고할 때 카운트에 들어있지 않은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줘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지금 그거까지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세금인 경우 부동산이 있을 때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될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 보고해야 될 의무는 거기서 수입이 발생해야 됩니다. 팔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팔지 않으면 월세가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있을 때는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전세는 어떻게 하느냐? 전세는 한국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전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미국 국세청도. 근데 전세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3억이고 3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 재산은 2억밖에 없죠, 만약에 그죠? 그리고 3억은 은행 융자로 치기 때문에 사금융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입으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3억 내가 전세금 갖다 4억으로 올리겠다고 왜냐면 이 부동산 시가가 올라가지고 그럼 3억짜리를 내보내고 4억짜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내 은행에 하루라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3억을 내주게 되겠죠. 그럼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은행에 만불 이상 있었으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미국 세상의 FATCA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국에 있는 비상장 기업의 지분 소유입니다. 그게 여기에 그 해외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특히 임대 사업을 하기 해서 부동산이 있는 비상장 기업이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 때문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 소유 지분이 뭐 10%든 50%든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지분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자산. 금융자산 보고죠. 예, 금융자산 예. 보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는 건 따로 보고 수입이요. 수입은 따로 보고 하고 금융자산 보고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여기 있는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와 그러면 미국에서 그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도대체 그 20% 소유하고 있으면 그 공장의 20%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적당히 해야 돼요. 그게 엉터리든 아니든 적당히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좀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겠죠, 그죠? 부동산 시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우잔 법은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